새내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세제공학과 학과 설명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학과 설명회 진행을 맡은 학생회장 이동서입니다. 하늘은 높고 날씨는 추운 가을, 누군가에게는 낭만적인 날씨겠지만 우리 카이스트 새내기 여러분들께는 어김없이 학과 선택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학과 선택에 있어 고민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저도 재작년에 열심히 학과 설명회를 다니며 어느 학과가 나에게 제일 잘 맞을까 고민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남네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신소재공학과 학과 설명회에 오신 이상 그 고민은 싹 해결됩니다. 카이스트 자타공인 최고의 학과 신소재공학과의 매력에 함께 빠질 준비 되셨나요? 행사 시작 이전에 주의사항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사항 첫 번째, 학과 설명회에 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자그마한 저녁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학과 설명회 발표 사이 중간 터미널 시간에 중 댓글창으로 구글 폼 링크를 올려드릴 거예요. 올라온 구글 폼 링크를 작성해 주셔야 상품 전달이 진행됩니다. 제가 설명회 도중에 공지 드리면 그때 링크 들어가셔서 구글 폼 작성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께서 하시고 싶은 질문들은 학과 설명회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발표가 모두 끝난 후 제일 끝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학과 설명회를 듣고 여러분들이 수작과에 너무 빠져들까봐 걱정이네요. 그만큼 정말 유익한 시장 보장해 드리니까요.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고 발표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사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박찬호 학과장님께서 저희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가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 발표해 주십니다. 그 다음 장재봉 교수님께서 신소재공학과의 비전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말씀 이후 2학년 과대 부관의 친구들이 학과 생활을 중점적으로 발표합니다. 마지막으로 Q&A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알찬 구성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시선 고정 부탁드릴게요. 본격적인 행사의 시작을 알리며 수제과에 관련된 동영상 하나 보고 가시겠습니다. 재밌는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 역사를 뒤흔들었던 과학자들을 말이야. 아인슈타인과 뉴턴, 아이 깜짝이야, 아보가드로와 신소재 교수님들. 만약에 지금 여기서 한바탕 과학 전쟁을 벌인다면 누가 이길지 궁금하지 않아? 놀자. 세계적으로. 와, 세계적인 과학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시는 교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발표를 해주신다니 기대되지 않으세요? 저희 학과의 기둥 박정호 학과장님부터 먼저 발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신소재과학과 학과장 박선배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작년만 하더라도 저희가 학교 안에 홀을 빌려가지고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 참 적응이 안 되긴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거는 세 가지입니다. 키워드 세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학과를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데 다른 학과를 볼 때도 항상 중요한 것이 들어갈 때, 나갈 때, 그리고 이제 지내는 거. 그래서 우리 학과는 넘버원 학과고, 그다음에 졸업하면 베스트 잡을 기본티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학과에 지내는 동안에 웰케어를 받을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강조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다음에 이제 장재봉 교수님 이야기를 할 텐데, 장재봉 교수님은 우리 과에 뭘 배우는가,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 과에서 연구하는 게 뭔가, 굉장히 재미있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조금 전에 소개받은 헬스 신소재공학과 조교수 장재범입니다. 먼저 이제 앞에서 저희 박찬모 학과장님께서 저희 학과의 좋은 점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거기에 조금 더 덧붙여서 신소재공학과에 오면 어떤 좋은 점들이 있는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 앞에 있는 저 정재범 교수도 분명히 뭐 신소재공학 학사, 석사, 박사를 했을 텐데 다른 과랑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소개를 간략히 하자면 저는 이제 카이스트에서 학사를 이제 물리학 전공을 했고 생물학을 복수 전공했습니다. 저는 동일학번이고요. 동일학번에도 이제 학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대학원에 근데 이제 신소재과 박사를 했죠. 근데 그때 그 화학공학 부전공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도 교수님 전작가에 계셨고요. 그래서 학사 그 연구실 사람들 다 전작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 이력서에 학과를 좀 모으고 싶다는 욕심이 생겨가지고 저는 이제 코닥은 이제 미디어 랩에서 뇌공학 연구실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카이스트 2년 전에 왔는데 그 전에는 의생명공학과에서 조교수 2년 정도 일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학과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것보다 다양한 과를 경험한 사람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신소재공학과가 얼마나 좋은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그 학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신소재공학과의 미래는 굉장히 밝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사실 활발하게 활동할 시기는 10년 후, 20년입니다. 2030년, 2040년. 여러분들에게도 30대가 오거든요. 30대, 40대, 50대가 됐을 때 과연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그런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중요할까? 그런 어떤 일을 해야 내가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등등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2030년의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2030년을 예측하기는 어려우니까 한번 우리가 2010년과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지난 10년간 어떤 변화들이 있어 왔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 지난 10년간의 변화를 이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신소재공학 없이는 이제 혁신은 없었다. 지난 10년간 이렇게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제 신소재공학과 설명하니까 당연히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제가 조금 더 자세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도 핸드폰 보면 이제 아이폰이 거의 처음 나왔을 때죠. 그래서 뭐 CPU, 뭐 메모리, 스토리지 굉장히 작고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작았습니다. 2020년 현대는 지금 이제 갤럭시 폴드 2를 보면 CPU, 메모리, 스토리지, 디스플레이, 뭐 배터리 모든 게 거의 10배 이상 성능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능 향상은 사실 다 신소재공학적 혁신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CPU 같은 경우에 사실 설계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세 공정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그 공정은 신소재공학과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메모리 디바이스를 만드는 거, 스토리지를 만드는 거, 배터리를 말할 것도 없죠. 신소재공학과의 주력 연구분야죠. 디스플레이 역시 신소재공학과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난 10년간 있었던 우리 핸드폰에서의 혁신은 신소재공학 연구가 없었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현재 핸드폰들의 각각 부품의 비용을 비교를 해보면 절반 정도가 소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최첨단 핸드폰은 전자기기가 아니고 소재 기술의 집합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시면 뭐 메모리, 디스플레이, 배터리, 센서 이런 부분들이 다 실제로 신소재공학과 교수님들께서 굉장히 활발히 연구하시면서 혁신을 만들어 나가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만 보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신소재공학과가 정말 지난 10년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사회 변화를 이루어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과연 핸드폰만 그러냐?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2010년에 장재범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제가 예를 들어서 꿈에 나타나서 10년 전 저에게 가서 두 개만 딱 얘기를 할 수 있다면 딱 그거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비트코인을 사라. 저때 비트코인이 몇만 원 했었거든요. 몇만 원. 지금 2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한 10개만 샀었어도 굉장히 행복했었겠죠. 1번이 비트코인을 사라입니다. 2번이 테슬라 주식을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왜? 테슬라 잘 나가는 건 알겠는데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테슬라 주식 추이를 우리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이게 테슬라 주식 추이거든요. 10년 전과 비교해 보면 100배 정도 올랐습니다. 거의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테슬라 주식. 그래서 비트코인은 약간 도박성이 있으니까 일종의 물론 신기술이지만 테슬라 주식이 100배 올랐는데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주식이 올랐냐? 제가 주식을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주식을 가지고 돈을 벌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주식은 그 기업의 미래 가치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가치가 올라갈 것 같은 기업은 주식이 오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왜 테슬라가 이렇게 주식이 높을까? 왜 기업 가치가 이렇게까지 올라갈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그 주식 곱하기 전체 주식을 곱하면 시가총액이 나오죠. 지금 현재 모든 자동차 회사 중에서 테슬라가 시가총액 1위입니다. 근데 2위가 이제 토요타인데 토요타보다 높죠. 근데 토요타보다 테슬라가 차를 10분의 1 정도밖에 안 팝니다. 몇십만 대밖에 안 팔아요. 토요타는 몇백만 대, 800만 대 정도 팔죠. 그럼 굉장히 토요타는 억울하겠죠? 왜 테슬라는 조금만 만들고 저렇게 가치가 높을까? 그럼 결국은 사람들이 이제 테슬라가 미래에 엄청난 가치를 가질 거라고 생각한다는 건데 왜냐하면 이제 곧 내연 기관 판매가 금지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그 내용을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사실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2030년, 2035년이 되면 내연 기관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10년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10년만 지나면 여러분 내연 기관은 더 이상 판매할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은 남은 거는 전기차와 수소차만 남겠죠. 그래서 테슬라가 이렇게 지금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전기차에서 1위 제일 잘하는 회사니까요. 근데 전기차는 여러분 사실 중요한 거는 배터리와 전장입니다. 인공지능 관련된 전기부. 그래서 배터리와 인공지능이 전부 다거든요, 사실. 그래서 전기차의 시대가 오면 올수록 배터리의 가치는 급격히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테슬라를 얘기를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테슬라가 이렇게까지 큰 가치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테슬라가 그 배터리를 굉장히 활용을 잘해서 한 번 충전으로 500km 정도 갈 수 있는 차를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도 엄청나게 배터리에 투자를 하고 있고 뭐 테슬라가 배터리를 직접 만들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죠. 워낙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제 더 좋은 배터리, 그다음에 더 빨리 충전되는 배터리 이런 것들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소재 연구가 앞으로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핸드폰과 테슬라는 그래, 뭐 오케이. 반도체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반도체는 뭐 전자과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자, 그럼 우리 주식을 또 하나 봅시다. 제가 자꾸 주식 얘기를 비하는 전 주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기업 가치를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요. 여기 ASML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 회사도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주식 10배 이상 올랐어요. 그러면 이 ASML이라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길래 이렇게 가치가 올랐느냐? 바로 EUV 장비를 독점으로 만듭니다. EUV 장비가 뭐냐면 요즘 여러분 뭐 반도체 만들 때 더 좋은 뭐 리소 장비가 필요해서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잖아요. 그거를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만드는 회사가 EUV라서 여기 신문에 보는 것처럼 삼성과 TSMC가 이 회사에 정말 장비를 하나라도 더 사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TSMC라는 회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TSMC라는 회사를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 TSMC라는 회사는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시가총액 1위입니다. 여러분 반도체 시가총액 1위가 삼성이나 인텔이 아니에요. TSMC. 대만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뭘 하냐면 반도체 설계를 안 하고 만들기만 해요. 공정만 합니다. 공정. 그런데 시가총액 1위입니다. 이게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 반도체 공정이 이렇게 현대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해요. 설계보다도. 만들기가 워낙 어렵거든요. 그래서 ASML이라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 반도체 완전 공정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TSMC라는 두 회사가 지금 굉장히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는데 이런 공정 기술을 사실 가장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과가 신소재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반농담으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TSMC를 가지기 위해서라는 얘기까지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돈을 굉장히 많이 투자했는데 아직 반도체 기술 수준이 못 올라왔으니까 그만큼 TSMC가 중요한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반도체 공정 기술이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신소재 공학과 없이는 지난 10년간의 그런 중요한 혁신들은 아마 다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학과에서 하는 일들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자면 저희는 이제 앞에서 저희 학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세계 선도 최고의 수준의 연구를 하시는 교수님들이 모두 다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30분의 교수님께서 모두 다 매우 훌륭하시지만 두 분 정도만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자면 작년에 이제 저희과 그 신병환 교수님께서 네이처라는 잡지에 논문을 쓰셨습니다. 네이처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연과학 잡지입니다.
그래서 공학 논문들이 비교적 실리가 어려운데요. 자연과학에 비해서. 여기 논문을 내셨고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으셨고 많은 주목을 받으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신병학 교수님은 이제 연구계에 약간 페이커나 BTS가 정도 되는 위치에 계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지나가다가 신병학 교수님을 보면 저분이 BTS구나 생각. 또 이제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 이제 작년에 저희가 김일두 교수님께서 올해 과학자상을 받으셨죠. 그런데 김일두 교수님은 사실 올해 초에 굉장히 우리 전 세계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으신 바가 있는데 반복적으로 쓸 수 있는 마스크를 개발하셔서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국가에 기여를 하셨습니다. 이 마스크도 나노 섬유이기 때문에 다 재료공학자가 병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과에서 이제 다른 교수님들께서 하시는 연구를 또 간략히 설명드리면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주 뛰어난 반도체 공정 기술, 차세대 반도체, 더 좋은 디스플레이, 그리고 고강도 재료, 그다음에 광학 재료, 그다음에 앞에서 박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AR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재료 합성, 그리고 배터리, 수소 연료전지, 그다음에 광합성. 그리고 또 이제 재료과에서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재료과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주도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것이 이런 몸에 붙일 수 있는 센서나 몸 안에 넣을 수 있는 전자회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도 교수님들께서 활발히 연구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한 최근에 여러분이 이제 신문을 보면 모더나와 파이자가 다 코비드 백신을 만들었는데 온도가 다르죠. 보관할 수 있는 거. 그게 그 mRNA 백신인데 그 mRNA를 어떻게 인캡슐레이션 했느냐, 딜리버리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데 그건 다 드럭 딜리버리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드럭 딜리버리된 캐리어, 드럭 딜리버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들, 그리고 알츠하이머를 어떻게 진단할 것이냐, 몸 안에 기계를 어떻게 넣을 것이냐, 그 연구도 활발히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더 좋은 새로운 반도체 기술, 그다음에 이제 정말 사람을 닮은 새로운 뉴로모티브 반도체 칩, 이런 모든 연구들을 여러 교수님들께서 활발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신소재 공학과에서 하는 연구가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분야들을 정말 훌륭한 교수님들께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학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학부생 대 그 교수님의 비율이 굉장히 좋은 황금 비율을 이루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30분 조금 넘게 계시고 학생이 한 학년에 34명, 30명에서 4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을 때도 좋고,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연구 참여를 통해서 실질적인 연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자랑을 조금만 하자면, 제가 여기서 오늘 발표를 하니까요. 저는 이제 여기 와서 2년 동안 학부생들의 연구를 좀 했는데 임혜성 학생이라고 여러분 선배죠. 이제 올해 여름방학 때 한국광학회에서 발표를 해서 우수 논문상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학부생이라고 주는 상이 아닙니다. 그냥 거기서 발표된 여러 논문 중에서 우수상을 받은 거고요. 그만큼 인정을 받았고, 또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같이 일하는 4학년 조혜린 학생 같은 경우는 KSBNS에서 이제 한국뇌학회거든요. 거기서 우수 연구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혜린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1저자로 이제 나노스케일에 얼마 전에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 학과는 그 교수 대 학생 비율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연구를 하고 싶으면 와서 실제로 연구를 하고 단순히 경험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좋은 연구 성과를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짧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러 과들을 이렇게 제가 경험을 해보면 신소재공학과의 커리큘럼이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신소재공학과의 커리큘럼은 원자에서부터 응용까지 다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자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그것들이 모여서 어떻게 재료를 만들고 그 재료를 어떻게 가공하면 어떤 응용 예가 나오는지까지 우리가 다 배우게 돼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넓고요. 어떻게 보면 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서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커리큘럼을 살펴보자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기초과학, 그 다음에 이제 재료공학, 그 다음에 그것들의 응용 이런 것들을 모두 배울 수 있어서 우리가 이제 학부 여러 기간 동안 어떤 하나의 총 완성된 시스템을 배울 수 있는 좋은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 한 20분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뭐 주식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그건 이제 다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객관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현재 높은 가치를 받고 있으며 이래 어떻게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10년, 20년은 정말 소재에 있어서의 혁신이 세계를 바꾸는 운동력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학과에 와서 같이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한다면 그런 미래 사회 혁신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소재 공학과 1과학번 국과대표 최준우입니다. 지금부터 신소재 공학과 학과 설명회를 마저 이어서 하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목차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소재 공학과 소개, 커리큘럼, 소재과 선배들의 말말, 그리고 학과 생활, 이 순서로 학과 설명회가 마저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신소재 공학과 소개입니다. 신소재 공학과는 무엇을 공부하는 학과일까요? 신소재 공학은 쉽게 말해 재료에 대해 공부하고 연구하는 학과입니다. 재료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여 그 결과를 통해 공학적인 가치를 가진 소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설명이 부족하시죠?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소재 공학의 영어 명칭인 Material Science and Engineering에서 볼 수 있듯이 신소재 공학은 Material Science, 재료과학과 Material Engineering, 재료공학을 합쳐진 학문입니다. 먼저 재료과학적인 측면에서 재료의 구조와 성질을 분석하며 그와 관련된 여러 물리화학적 원리에 대해서 연구하고 알아내며 또한 재료공학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재료과학에서 알아낸 이론, 원리들을 이용하여 우리가 원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나 혹은 소재를 만들어내는 데 초점을 짚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재료 연구에 필요한 공학적인 기술과 공정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이런 신소재 과학의 모습을 순수 과학과 공학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과학은 자본과 인력의 투자를 통해 이론과 과학적 원리를 만들어내고 밝혀내는, 즉 돈의 과학적 지식으로 치환하는 학문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마련해줍니다. 반대로 공학은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적 지식을 활용해 이를 우리 생활에 유익한 기술, 제품, 혹은 공정으로 만들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냅니다. 즉, 공학은 사회적, 경제적 가치가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과 공학은 서로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소재 공학은 과학을 통해 이론적인 토대를 마련하고 동시에 공학을 통해 그 이론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실생활에 적용되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학문으로 이 두 분야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소재 공학은 원자 하나 수준을 다루는 기초 과학적 연구, 미래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산업의 핵심 원천 기술에 대한 공학적 연구까지 아우르는 학문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모두 충족시키는 훌륭한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이렇게 신소재학이 우리의 삶에서 왜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지 체감되시지 않을 것 같아서 예시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은 역시 삼성전자죠. 그리고 삼성전자를 하면 그 장정현 교수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프로덕트도 있지만 반도체가 가장 메인 프로덕트 하나로 손꼽힙니다. 흔히 말하면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끈 것이 반도체라고도 하잖아요. 이러한 반도체를 만드는데 그러한 소재를 만들고 또 그런 소재를 가공하고 공정하는 데까지 그런 것들 모든 과정이 신소재 공학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뿐이 아니라 이번에 미국 대선에서 당선된 바이든 당선인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게 됐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친환경 에너지와 그리고 고효율 에너지원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행하기 위한 태양광 발전 셀, 천리를 배터리 등등 테슬라에 대한 인식이 들어주는데 이런 것들 모두 신소재 공학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입니다. 지금까지 신소재 공학이 무엇이고 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을 나눠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커리큘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카이스트 신소재 공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고 또 어디로 나아갈 수 있는지. 저희 신소재 공학과의 전공 과목은 봄학기와 가을학기 다르게 구조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기초선택, 전공 필수, 전공 선택 즉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게 되는데요. 색깔로 구분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200번 때 공학기에 열리는 과목들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선택, 유일한 기초선택 과목인데요. 신소재 과학 개론에서는 신소재 공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소개해주는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 소재 연력학의 2에서는 연력학 법칙들과 그에 대한 개념들, 그리고 그 정의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200번대 과목들, 그 가을 학기에 열리는 과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소재 과학 개론이 똑같이 열리게 되고, 결정 구조 및 회절 수업이 있는데, 그 수업에서는 뭐 결정 구조, 이러한 것들, 이런 원리, 격자, 규칙 등을 배우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회절 분석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다음은 300번대 공학기 수업들입니다. 먼저 상변화와 미세로직 수업에서는 결정 고체와 각막에서 발달하는 미세로직 변화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신소재 실험 1에서는 프로파, ITO, 트러블사이트와 같은 것들을 주제로 하여 관련된 실험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300번대 가을 학기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재 양자화학 수업에서는 소재를 양자론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양자론적 이론들을 배우게 되고요. 신소재 실험 2에서는 1보다 좀 더 고차원적인 주제, 세라믹, 리튬 배터리, 그래픽 합성 등에 대해 그런 것과 관련된 실험들을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400번째 과목들인데요. 모두 전공 선택 과목들이고 여러분의 진로 혹은 선호도에 따라 각자 자유롭게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소재 학부 과목 이수 체계로 선수 과목이나 어떤 과목을 듣는데 도움이 되는 과목들이 표시되어 있는 표입니다. 전체적으로 신소재과학과의 수업을 보게 되면 2학년 때는 연력학, 전자기학, 양자역학, 결정구조 등과 같이 나중에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배우게 되고 3학년 이후로부터는 점점 구체적인 분야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반도체, 세라믹, 고분자, 바이오 소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커리큘럼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들은 카이스트 학사 요령과 카이스트 포탈 학사 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소재과학과를 졸업한 뒤 할 수 있는 연구 분야,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현재 저희과의 렛ter의 기준을 분류해보자면 정보통신, 디스플레이 융합 소재, 에너지 소재, 플렉서블 소재 및 소자, 유헬스케어 소재, 각인성 복합 소재, 나노 소재 등으로 분류해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소재들과 관련 기술들을 공부하는 만큼 선택할 수 있는 분야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또한 대다수 분야들이 미래지향적이고 향후 전망이 밝습니다. 지금까지 신소재과학과의 비전과 커리큘럼에 대해 전해드린 신소재과학과 1과학번 국과대표 최준윤이었습니다. 이제 저희 학과와 학과 생활에 대해서 우다영 과대표가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재과 2학년 과대표 우다현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을 중심으로 소재과 선배들의 말말말 부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소재과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소재과의 목표는 한마디로 가족 같은 신소재입니다. 대형과가 아닌 만큼 동기들 간에 서로 사이도 좋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행사나 기회가 아주 많습니다. 무엇보다 교수님과 진입생의 비율이 1대 1.3 정도로 매우 낮아 교수님과 서로 교류할 기회가 많습니다. 그만큼 교수님께서 학생들의 학업뿐 아니라 생활면까지 꼼꼼하게 지도해 주시기 때문에 소재과에 오시면 행복한 학과 생활을 즐기실 수 있으실 겁니다. 두 번째, 전공 공부 힘들지 않나요? 사실상 학년이 올라갈수록 할 것도 많고 힘들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소재과는 공부하기에 정말 좋은 환경입니다. 한 수업당 인원도 적당해서 수업의 참여도나 집중도도 높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소재과 과목들의 내용들이 서로 연결되고 타 학과의 과목들과도 접목이 잘 되기 때문에 공부하는 재미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수님께서 학생들 입장에서 힘들지 않도록 자세히 수업해 주시고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업 내용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과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재과에서는 그럴 일도 없습니다. 소재과에 오시면 전공 공부가 정말 재밌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그 다음 질문으로는 신소재공학과 생명화학공학과 비슷한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많은 새내기 분들이 이 점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신소재공학과와 생명화학공학과는 공통적으로 화학과학과 나노과학 분야를 다루게 됩니다. 하지만 두 학과의 목표는 조금 다릅니다. 생명화학공학과의 경우 물질의 대량 생산을 위한 공정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인 반면 신소재공학과는 물질의 성질, 특성을 공부하여 차세대 소재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주로 쓰이는 분야도 다른데요. 생명화학과의 경우 유기화학과 생물, 수학이 많이 쓰입니다. 반면 신소재공학과는 상대적으로 수학의 비중이 적고 그 대신 무기화학과 물리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소재과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너무 많지만 신소재공학이 어느 분야, 어느 학과와도 잘 어울린다는 것을 꼽을 것 같아요.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는 것은 제품을 만들거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때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소재를 개발하는 것은 모든 산업의 기초입니다. 즉, 신소재공학과는 어느 기술, 어느 분야에서든 꼭 필요하고 유용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를 통해 소재과만이 낼 수 있는 다른 학과와의 시너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소재공학과는 전기소재라는 분야에서 전기 및 전자공학부와 강한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전자과는 소재에 대해 거시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기존의 소재들이 가지는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설계 및 활용하는 방법을 찾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반면 소재과는 소재에 대해 미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원자, 결합, 결정 단계 수준부터 소재가 가지는 특성의 이유를 파악하고 새로운 소재가 원하는 특성을 가지게 하려면 어떤 구조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고찰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신소재공학을 기반으로 하여 반도체나 광자를 이용한 소자, 회로를 이용한 기술 개발 등의 분야를 공부하게 된다면 단순히 공학적이고 기술적인 지식들을 익히기 이전에 이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학문적, 개념적 지식들을 단단히 다질 수 있으므로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도와 시야를 넓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재과에서 전기소재 관련해서 들을 수 있는 과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기소재의 대표적인 예시인 반도체를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소재과에서는 소재의 기계적 특성, 결정 구조 및 회절, 고체 물리 개론의 강의를 통해 개념을 익히고 반도체 소자 개론, 반도체 공정을 통해 반도체에 대한 세부적인 특성을 배우게 됩니다. 이에 추가적으로 해당되는 전자과 과목들을 추가로 수강하신다면 전기 소재에 대한 미시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의 지식을 모두 학습할 수 있습니다. 요즘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많은 새내기 분들이 많을 텐데요. 소재 연구에서도 소재의 특성을 포함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활용한 연구 방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신소재 개발 시간과 비용을 줄여 적합한 소재를 더 쉽고 빠르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데이터 기반 소재 연구 혁신 허브를 구축하여 AI가 학습 가능한 소재 연구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런 트렌드에 발맞추어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에 진학한다면 소재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AI 기술과 함께 새로운 소재 연구 방식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겠죠. 소재과 연구에 물리학과나 화학과와 같은 자연내외 과목도 도움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재과는 엔지니어링과 사이언스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응용과 활용 형태인 공학뿐 아니라 소재들의 연력학적인 거동, 양자론적인 관점, 재료의 구조 등 원리 측면에서도 배우는 학과입니다. 따라서 이때 물리학과의 양자역학, 고체물리 연력학, 화학과의 무기화학과 고체화학 등의 과목을 수강한다면 소재과에서 배우는 과학적 이론들을 더 탄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소재과는 자동차 부품이나 철강업 쪽의 기계과와의 시너지가 강력한 편인데요. 요즘 차세대 자동차, 전기차의 등장으로 자동차 개발의 중심에는 신소재 관련 기술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서 다양한 기능을 추구하고 있는 만큼 그에 걸맞는 강성과 무게, 방수성 등을 모두 갖춘 첨단 소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재과는 기계과의 분야에서도 매우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 외에도 앞서 비교했던 고분자, 화학전지, 에너지 소재를 함께 연구하는 생명화학공학과,
소재 효율적인 생산 서비스, 지적 재산 전략에 관련된 산업공학과 등이 소재과와 강한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왜 소재과냐고요? 정리하면 가족 같은 분위기에 학과 행사를 통해 교수님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도 아주 많습니다. 또한 어느 학과와도 잘 어울려 시너지 효과를 내고 무엇보다 신소재 공학의 응용 분야는 무궁무진하다는 점. 점점 소재과의 매력에 빠져들지 않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소재과에 오시게 되면 하게 될 학과 생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기 시작과 끝은 역시 개강 파티와 종강 파티겠죠. 보기와 술이 모두 과비로 지원돼서 모두 공짜인 파격적인 행사입니다. 교수님과 랜덤 게임도 하고 대화도 나눌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사진은 소재과 인기 사진입니다. 선배들 말을 들어보니 밤새 놀고 피곤한 얼굴로 이 사진을 찍었다고 하던데 사진 보니까 정말 재밌었던 것 같네요. 처음 학과에 진입하게 되면 궁금한 것들이 참 많을 텐데요. 이런 진입생들을 위해 저희는 진입생 멘토링 프로그램, 일명 라우의 그룹이 있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질문만 하는 딱딱한 분위기가 아니라 선후배끼리 조를 이루어 맛있는 밥도 먹고 보드게임, 볼링 등 친목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진입생 간담회는 진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교수님 2분과 학생 5명의 황금 같은 비율로 조를 짜서 함께 게임도 하고 대화도 하는 시간입니다. 카이스트의 봄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죠. 바로 딸기 파티입니다. 소재과 딸기 파티의 특별한 점은 바로 교수님들과 함께 한다는 점, 그리고 교수님들이 애장품을 들고 오신다는 점입니다. 학생회가 준비한 간단한 게임에 참여하시면 교수님의 애장품을 받을 기회가 주어집니다. 맛있는 딸기도 먹고 재밌는 게임도 하고 교수님의 애장품도 받아갈 수 있는 일석삼조의 특별한 행사입니다. 소재과가 카이스트 1등 학과가 될 수 있는 이유 바로 훌륭하신 교수님들 덕분이죠. 그래서 스승의 날 역시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스승의 날에는 이벤트로 영상도 찍고 편지와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진로 간담회는 평소 진로와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은 학부생들이 교수님께 자유롭게 질문하고 소통하는 행사입니다. 취업, 대학원, 전문현, 군대, 유학에 대한 이야기부터 교수님들의 생생한 경험담까지 정말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여학생 간담회는 소재과의 여학생들이 소재과의 여성 교수님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행사입니다. 슬슬 종강이 기다려질 때쯤 여러분들을 위한 고기 파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소재의 밤 행사인데요. 소재과에서는 매년 고기 파티와 야식 파티를 통해 여러분의 행복을 보장합니다. 소재과에 오셔서 고기 먹으면서 스트레스 풀어봐요. 해피 벌스데이 런치는 매달 생일을 맞이한 학생들이 담당 교수님들과 함께 밥을 먹는 행사입니다. 거의 교수님 한 분과 학생 3명이 함께 밥을 먹으니 교수님들과도 가까워질 수 있어서 정말 좋겠네요. 올해는 안타깝지만 생일을 맞이한 학생들에게 케이크 기프티콘을 보내주는 것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하지만 생일에 케이크 보내주는 학과 또 없죠? 소재과에 오시면 해외 탐방 프로그램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학부생들이 방학 중에 자유롭게 일정을 편성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타 대학을 탐방합니다. 이때 항공료와 경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정말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재작년에 홍콩 성시대에 다녀온 사진입니다. 저도 꼭 가보고 싶네요. 이곳은 은공동에 위치한 안락하고 편안한 저희 과방입니다. 복사기와 프린트기도 있어 마음껏 과제나 수업 자료를 뽑아갈 수도 있고 공강 시간에 쉬어도 갈 수 있습니다. 신소재 공학과 하면 생각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항공장터인데요. 동아리나 학교에서 너무 많이 맞춰서 야구장터만 점점 늘어난다 싶다면 여러분 모두 신소재 공학과에 오셔서 간지나는 항공장터 함께 입어요. 겨울에는 물론 돗바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재과 학생회에 들어오시게 된다면 축제 때 계란빵 부스를 운영하게 될 겁니다. 저도 1학년 때 지나가면서 맡았던 계란빵 냄새가 잊혀지질 않네요.
이외에도 소재과의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 정보가 페이스북 페이지 카이저 소재에 많이 올라오니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소재과에는 유튜브 채널도 있습니다. K 마테리얼에서는 연구실 소개와 행사 및 세미나, 실험기기 설명 등 학우들에게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니 구독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신소재공학과와 학과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과를 선택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